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소득 결정이론을 좀 봐야 되는데 자료는 다 받았죠? 읽어보시고요. 27페이지 거기 좀 볼 텐데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어제 케인즈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총수요가 결정하는데 총수요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M 요게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식인데 여기에 따르면 C는 어떻게 구성돼요? C0 더하기 스몰 c 곱하기 y. C0는 뭐야? 기초 소비. C는 한계 소비, 성향, 가처분 소득이라면 요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치? 조세가 있다면. 자, 투자는요? I0 더하기 스몰 i 곱하기 y. I0가 뭐야? 독립투자. 스몰 i 곱하기 y가 소득에 의해서 유발되는 유발투자. 스몰 i는 유발투자 개수. 오케이. 정부 지출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수출도 우리가 결정 안 해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초 수입에다가 소득의 일정 비율. 이 스몰 m을 뭐라고 불러? 한계 수입 성향. 그 다음에 텍스 t는요. t0 더하기 스몰 t 곱하기 y. t0가 뭐야? 정액세. t 곱하기 y가 비례세. t가 당연히 세율. y가 증가할 때 t가 덩달아 증가하면 누진세. 그렇게 되는 거지. 요걸 이렇게 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 이퀄 차이. 암기해야지. 불러봐. 1-c에 1-t에 마이너스 i 더하기 m분의 1. 착한 사람들. 자, 계속해가지고 C0 스몰 c에 T0 I0 G0 X0 M0 요건 다 암기하세요. 기본적인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승수. 그렇게 불렀고 여기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승수는 이 노란색으로 똑같고 수입 승수는 부호만 마이너스고 조세 승수 여기 좀 특이하다 그랬지? 주의하라 그랬지? 조세 승수는 뭐야? 요것분에 마이너스 C. 이전 지출 승수라는 게 있다 그랬지? 이전 지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분에 C. 즉 뭐야? 조세 승수와 똑같지만 부호만 반대다. 예,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어제 배운 게 요건데 하나 남았네. 균형 재정 승수는 뭐야? 단순 승수의 경우에는 1, 복합 승수의 경우에는 1보다 작다. 그게 균형 재정 승수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었다 그랬죠.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오늘 오리지널 케인즈의 주장대로 그래프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27페이지에 있는 가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텐데 가정 한번 볼까? 27페이지에 케인즈 단순 모형의 가정 1. 경제의 잉여 생산 능력이 존재한다. 뭐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즉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부족하다. 뭘 가정하는 거야? 경제 불황기를 가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물가는 고정돼 있다. 그렇지.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가격 체계는 경직적인 성격을 띈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세 번째,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소비는 뭐의 함수야? 소득의 일정 비율이다. 한계 소비 성향, 스몰 c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다 했어, 그지? 네 번째,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요렇게 봤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28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다시 그래프 보기 전에 28페이지는 첫 번째 박스. 그게 뭐야? 케인즈의 소비 함수, 그치? 그 다음에 저축 함수가 밑에 나오는데 저축 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소득에서 소비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y-c를 해서 정리해보니까 S 저축은 어떻게 정의돼? 마이너스 C0, 그치? 더하기 1-C 곱하기 y. 1-C가 뭐야? 한계 저축 성향. 밑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위에 있는 두 식이 아래와 같이 그려져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문제야.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림, 그게 매우 중요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이따가 나중에 따로 좀 배울 거예요. 거기 바로 이른바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에 관한 그림이야. 자, 그 그림 보시면 한번 볼까? 여러분,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 Y, 여기에 C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이 제로이면 또는 Y-T가 제로이면 소비 하나도 안 하나? 이게 다 제로라도 C 제로만큼 소비하는 거지. 이만큼은 소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곱하기 C의 비율로 소비가 증가할 테니까 이와 같은 소비 곡선의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요게 뭐야? C 이퀄 C0 더하기 C 곱하기 Y. 물론 가처분 소득이라면 요렇게.
그치? 이해가요? 그 다음에 저축을 그림으로 그리면 밑에 있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보면 Y 소득이 제로이더라도 얼마만큼은 저축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C0만큼은 저축하는 거야. 그치? 그치? 마이너스의 기본적인 저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축은 어떤 비율로 증가해? 1 마이너스 C의 비율로 증가한다. 됐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투자 ID 이퀄 I0라고 되어 있네. 우리가 배운 건 뭐야? I0 더하기 스몰 I 곱하기 Y.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건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야? 유발 투자가 없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I는 소득과 무관하게 I0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오리지널 케인즈 단순 모형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균형을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투자가 한단 말이에요. 투자. 어떤 투자? 재고 투자가 하는 거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넘기세요. 이제 30페이지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 해가지고 작은 목차 1번이 뭐야? 총지출과 총공급에 의한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 자, 내 말 들어봐. 케인즈에 따르면 국민소득을 결정짓는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 있는 총지출과 총공급에 의한 국민소득의 균형.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저축과 투자에 의한 국민소득의 균형. 그 다음에 잠깐 봐. 내가 지금 하려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걸 그림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총지출과 총공급의 일치로 국민소득을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로 설명하는 거 하나. 자, 들어보세요. 우리 교재에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지. 이제 그걸 설명해 볼게. 가로축에는 Y. 이 Y는 뭐야? 국민소득이야. 즉 최종적인 국민소득이야. 최종적인 국민소득. 세로축에 있는 세로축이 몰랐어. Y. 세로축에는 YD. 이게 뭐야? 국민소득의 수요 측면. 이게 바로 뭐야? 총수요야. 이 총수요를 우리가 교재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Aggregate Expenditure. 총지출이라고 하는 거야. 소비자가 지출하는 총 금액의 크기는 소비자의 물건에 대한 소비 욕구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단 말이야. 그냥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봐. 케인즈에 따르면 최종적인 국민소득을 뭐가 결정해? 공급이 아니고 수요가 결정하는 거야. 기억나지? 유효수요의 원리.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은 전혀 필요가 없나? 공급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경제 불황이야. 뭐는 충분해? 공급은 충분해. 지금 물건은 막 남아도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얼마든지 지금 뒤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무조건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언제나 얘랑 일치가 되니까 얘랑만 비교하면 되지 공급을 따로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봐. 원점에서부터 45도의 선을 그어봐. 45도 선이면 이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같겠지. 그치?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은 총수요 측면, 이쪽은 최종적인 국민소득의 결정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5도 선은 뭔가 하면 이쪽과 이쪽이 1대1의 대응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야. 즉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하는데 총수요의 증가와 최종적인 국민소득의 증가는 1대1의 대응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공급은 왜 고려할 필요가 없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저절로 쫓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점 위에서만 균형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요걸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최종적인 국민소득과 한나라 전체의 총 지출이 일치하는 그런 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가끔씩 학교 중간고사 같은 데서도 묻잖아. 이 45도 선의 의미는 뭐야? 케인즈에 따르면 최종적인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총 수요야. 공급은 언제나 수요를 충족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45도의 선 위에서 한나라 전체의 최종적인 국민소득과 최종적인 총수요가 일치한다. 물론 요 상태에서 뭐도 일치하겠어? 나라 전체의 총공급도 일치하고 있겠지. 그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요게 일종의 암묵적인 공급 곡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야? 요게 사실은 요게 총 수요를 구성하는 건데 케인즈에 따르면 총 수요가
최종적인 국민소득을 결정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요건 알고 보면 뭐야? 총 수요란 말이야. 요걸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릴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 있는 C, I, G, X, M 등등 속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쫙 정리해보면 잘 봐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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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제로더라도 뭐는 남는 거야? C0, I0, G0, X0, M0, T0는 남는 거지. 요것들을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절편이 되는 거야, 절편.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에서 C0, C0, I0, G0, X0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 M0 더하기 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T0 요걸 다 더하면 물론 요 T에는 스몰 t가 붙겠네. 다시 써줄게 정확하게. 절편이 뭐가 되냐면 C0 더하기 요게 되겠네. 요게 여기 있는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절편이 돼서 그 높이가 요 정도의 높이라면 여기서 요와 같은 aggregate expenditure의 곡선이 나오는 거야. 요게 뭐가 되냐? 요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M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45도선은 암묵적인 총공급 곡선. 여기 있는 AE는 암묵적인 또는 암묵적이지 않지 여기는 명시적인 총수요 곡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둘이 만나는 이 점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한 나라 전체의 최종적인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이때의 그 나라의 총수요의 크기는 요만큼이 되는 거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Y, D가 되는 거야. 같단 말이야. 1대 1로 같다 그 말이야. 그럼 봐. 만약에 나라 전체의 총수요가 요게 여기 있는 이 총수요가 이게 증가해. 이게 증가하면 여기 있는 이 절편들이 위로 커지겠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쉽게 해줄게. 요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요거고 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이 뭐야? 요 승수가 되는 거야. 승수가. 근데 케인즈에 따르면 이 크기는 가급적이면 큰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다, 급변한다? 고정되어 있다고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일정한 거야, 그지? 일정한 상태에서 정부의 독립적인 조세나 정부 지출이 변하거나 수입, 수출, 투자, 소비 등등이 변하면 이 절편이 움직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라 전체의 총 수요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위로. 나라 전체의 총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은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이때 여기 있는 이 45도선은 언제나 고정이야, 그지? 즉 나라 전체의 총 공급 측면은 변하지 않아. 뭐가 변하면 총 수요 측면이 변하면 국민소득이 변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지금 잘 봐. 노란색의 총 수요 하에서 국민소득이 Y0이면 45도 선과 노란색의 높이가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봐요. 잘 봐. 국민소득이 Y0인 상태에서 총 수요는 이 노란색 곡선이야. 그런데 45도의 총 공급 측면은 여기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나라 전체의 공급 측면은 요만큼, 나라 전체의 수요 측면은 이만큼. 어때? 수요하려는 욕구가 공급하는 욕구를 초과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잘 봐. 수요하려는 욕구가 공급하려는 욕구를 초과하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감소하겠지. 재고가 감소하면 여러분 기억나?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는 세 가지로 구성한다 그랬지. 뭐가 있어? 내고재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 그 다음에 건설 투자, 마지막으로 재고 투자가 있다고 했잖아. 재고 투자. 재고가 감소하면 뭐가 감소하는 거야? 투자가 감소하는 거야. 케인즈에 따르면 그렇게 본단 말이야. 재고도 일종의 투자로 본단 말이지. 이해 안 가? 다시. 여기 흰색의 총수요도 없고 여기 있는 흰색의 총수요도 없어.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노란색의 총수요 하에 국민소득이 Y0야. 그렇다면 이 국민소득 하에서 나라 전체의 총공급 측면은 요 높이, 총수요 측면은 요 높이. 그렇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잖아. 그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감소한단 말이야. 재고 투자가 감소해. 그러면 I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 높이가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균형이 요렇게 생기는 거야. 요렇게. 요 점에서 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요 노란색의 원래의 총 지출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해서 요 점에서 균형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야? 투자의 변화. 어떤 투자? 재고 투자의 변화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재고의 감소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지? 재고가 감소하면 거기에 있는 그 분홍색의 AE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예, 그래서 45도선하고 일치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Y1이야. 그때는 총 공급의 높이가 이만큼이지. 근데 지금 현재 총 지출 곡선이 요 높이라면 요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물건이 남는 거야, 모자라는 거야? 물건이. 요 높이. 요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나라 전체의 공급 측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 썼네, 그지? 그러니까 요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지. 재고가 증가한단 말이야. 재고가 증가하니까 재고 투자가 증가해서 얘가 위로 시프트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의 균형이 생긴다 그 말이야. 즉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나라 전체의 총 수요 측면과 최종적인 국민 소득 측면이 있을 때 45도의 선에서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언제나 일치하게 되는 균형점. 이 45도의 의미는 공급은 언제나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이때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점에서 바람직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데 혹시 바람직한 국민소득보다 국민소득이 너무 낮으면 이 국민소득을 일치시켜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야? 재고의 변화. 재고의 증가의 감소야? 감소. 만약에 국민소득이 너무 높다면 이 국민소득의 균형은 누가 시켜주는 거야? 재고의 증가가 일치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 요게 바로 뭐야? 케인즈가 얘기하는 총공급과 총지출 또는 총공급과 총수요의 일치에 의한 국민소득의 결정 메커니즘이야.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저걸 안 그리고 식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저축과 투자에 의한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배웠지. 주입, 누출. 여기서 해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면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국민소득이 결정될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국민소득의 결정이라고 그랬지. 투자와 저축의 일치. 이때 가로축에다가 뭘 넣습니까? 국민소득. 세로축에다가 저축 또는 투자를 넣는다고 하면 첫째, 케인즈의 오리지널 이론에 따르면 여기에 유발 투자가 없고 투자는 독립 투자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는 I0의 독립 투자에서 이렇게 일정한 상태의 곡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인데 케인즈에 따르면 이 C가 이게 뭐야? C0 더하기 C 곱하기 Y. 조세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저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C0 더하기 1 마이너스 C의 Y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이 요 높이가 마이너스 C0라면은 여길 기준으로 요와 같은 곡선을 가지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저축, 이게 투자 곡선. 당연히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 마이너스 스몰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이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이 점에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최종적인 국민소득이 결정되더라.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봐. 투자는 뭐야? 국민소득의 증가 요인. 저축은 국민소득의 감소 요인. 자, 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얘가 위로 이렇게 쉬프트 하겠지. 요와 같이. 얘가 새로운 투자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예. 그 다음에 저축이 증가하면 이 곡선이 위로 이렇게 쉬프트 하겠지. 그래서 저축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이 돼가지고 이때는 국민소득이 감소.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리에 따른 국민소득의 결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때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일치로 확인하는 방법과 투자와 저축의 일치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이든 최종적인 국민소득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재고 투자의 변화가 하더라라고 케인즈가 주장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뭐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28페이지 하단에서 아니구나 30페이지 하단에서는 총 지출을 뭐랑 뭐의 구성이라고 봤어? C 더하기 I의 구성이라고 하면 봤지? 맞습니까? 예, 그거는 뭐야 지금? 저는 이렇게 다 썼는데 우리 책에서는 왜 이것만 쓰고 있어? 정부와 해외 부분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이걸 고려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33페이지를 보세요. 33페이지의 목차 4번 보시면 정부 지출과 정부 부분을 하고 해외 부분이 다 있다면 균형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정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1번 그림처럼 거기에다가 해외까지 포함시키면 2번 그림처럼 될 텐데 그게 바로 칠판에 제가 그린 그림이야. 그치? 부분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고려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있는 절약의 역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투자가 뭐만 있는 거야? 독립투자만 있고 유발투자가 없는 그림이잖아. 그럼 만약에 유발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 Y 저축 또는 투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아까 저축은 말이야 마이너스 C0에서부터 요와 같은 곡선 갖는 거지.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1 마이너스 C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봐요. 투자가 독립투자만 있지 않고 유발투자까지 있으면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 좀 전에는 저 왼쪽 그림에서는 투자가 그냥 일정하지. 소득과 무관하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해야 되겠지. 유발투자까지를 고려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여기가 만약에 독립투자 I0인데 이 I를 I0라고 하지 않고 스몰 i 곱하기 Y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어떻게 일정한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겠지. 그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투자 I가 되는 거고 요 기울기가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스몰 i가 되는 거지. 이해가? 그때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결정될 거예요. 그치? 유발투자가 있는 그림. 이 오른쪽 그림은 유발투자가 있는 그림. 왼쪽 그림은 유발투자가 없는 그림. 전혀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4페이지에 있는 절약의 역설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게 뭐 핵심은 아니고 35페이지에 있는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좀 봅시다. 이걸 지우는 게 낫나? 이걸 지우지 말고 요걸 지우죠.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P 여기에 Y AS 곡선이 이렇게 생길 때 여기가 최종적인 완전 고용 국민소득인데 케인즈에 따르면 경제 불황기에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서 여기에서 최종적인 국민소득이 생겼어.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4,500인데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는 국민소득이 3,500이다. 그러면 경제는 지금 호황이야 불황이야? 과열이야 침체야? 경기 침체지. 얼마만큼의 국민소득을 더 해야지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어? 국민소득을 1,000만큼 증가시켜야지만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지. 그러면 요만큼의 국민소득 증가를 위해서 즉 여기에 이 Y가 지금 얼마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야? 얘가 1,000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지.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주로 얘하고 얘 그지. 물론 투자, 수출 뭐 이런 게 별로 상관없지만 얘랑 얘를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지출을 변화시켜서 1,000만큼의 국민소득을 추가로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승수의 크기가 중요하지 그지? 예. 요 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이다. 그러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키면 원하는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자, 그걸 여기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을 Y 여기 총지출 AE 그 다음에 45도의 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의 총지출이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여기에서 달성됐는데 요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인 거야? 3,500인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달성하고 싶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의 크기가 여기 있어요. 이게 4,500이야. 그치? 지금 이만큼 어때? 경제가 지금 모자란 상태지. 자, 우리가 원하는 국민소득을 달성하려면 이만큼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요 국민소득 하에서는 어디에서? 지금 현재 A점에서 균형인데 우리가 B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치? 균형을 B점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E, 즉 총 수요 또는 총 지출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겠지. 이걸 만약에 끌어올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는 거지. 6가지지 사실은. C, I, G, X를 요 높이만큼 증가시키거나 또는 M을 요 높이만큼 줄이거나 부호 마이너스니까 그치? 여기 또 숨어있지만 텍스를 갖다가 낮추면 이게 위로 올라갈 텐데 얘를 만약에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가지고 움직이기로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새로운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되는 거고 이게 G 닷 더하기 X 마이너스 M 요렇게 되는 건데 그럼 봐. 요 높이는 뭐를 의미할까? 요 높이는 요만큼의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총 수요의 증가분이지. 그치? 자,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과열이야, 침체야? 침체. 그럼 인플레이션 상황이야, 디플레이션 상황이야? 디플레이션 상황이지. 그치? 우리가 지금 요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GDP 갭을 구하면 GDP 갭은 어떻게 우리가 구했어? 얘는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뺀 것인데 지금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너무 작으니까 GDP 갭이 플러스지. 얼마만큼의 GDP 갭이야? 이만큼의 GDP 갭이 있는 거지. 요걸 메꿔주기 위해서 요만큼의 총수요가 필요한 거야. 지금은 어떤 상태야? 인플레이션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 그치? 디플레이션 된 상황이지. 경기 침체니까, 그치? 디플레이션 된 요만큼의 GNP 갭을 또는 GDP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총수요의 크기가 요만큼이야. 요걸 우리가 디플레이션 갭이다. 요렇게 불러요. 디플레이션 갭. 아니구나. 여기서 요만큼 올려야 되니까 여기를 수평이니까 상관없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높이는 요 높이지. 예, 요만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디플레이션 갭이다. 요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면 어때?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여기 있어. Y스타가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이게 5,000이야. 5,000.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여기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바람직한 국민소득보다 국민소득이 너무 높지. 인플레이션 상황이야, 디플레이션 상황이야? 인플레이션 상황이지. 이 인플레이션 상황, 즉 GDP 갭이 마이너스인 이러한 경기 과열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림이 조금 좁은데 얘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이게 45도 선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 국민소득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는 국민소득이 요만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 봐. 지금 현재 AE가 AE2 다시야, 그지?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어디야? 여기. 그치? 여기에서 이 국민소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국민소득은 어디야? 2점이지. 즉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C점에 있는데 B점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밑으로 끌어
내려야 되겠지. 얘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CIGX를 줄이거나 M을 느리거나 또는 숨어있지만 tax를 느리거나 그러면 될 거야. 이때 요만큼의 요만큼의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국민소득이 요만큼 감소할 거야. 요게 얼마가 되는, 요 크기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바람직한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총수요의 감소분이 되는데 그 바람직한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떤 상태? 인플레이션 상태.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태를 없애기 위한 총수요의 크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말이야.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요거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만큼이지. 이 1000만큼의 차이. 요게 디플레이션 갭인가? 아니야. 요게 아니고, 요게 디플레이션 갭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의, 즉, 여기에 마이너스 500만큼의 국민소득 감소가 필요한데 요 차이가 인플레이션 갭이 아니고 이 차이가 인플레이션 갭이다 그 말이에요. 즉 뭐야? 지금 이때는 여기 승수값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 그지? 요걸 고려하면 여기 있는 디플레이션 갭과 인플레이션 갭의 크기가 확실하게 나올 거야. 그 얘기예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65페이지를 펴서 52번 문제를 좀 보면 어떤 폐쇄경제의 기초소비는 100, 투자는 40, 정부 지출은 100이다. 또 이 경제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은 0.8이고 한계 조세율, 스몰 t지 그지? 얘는 0.5이다. 세금은 모두 비례소득세이며 이 경제의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500이다. 이때 인플레이션 갭 또는 디플레이션 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밑에 해설을 보세요. 지금 해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왜? 폐쇄 경제라고 했으니까 Y 국민소득은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렇게 결정되고 이때 Y는 먼저 C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소비가 100, 한계소비 성향이 0.8 그 다음에 소득 Y 마이너스 T 텍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액세는 없고 모두 비례세인데 세율이 0.5니까 0.5 Y 맞지 그지? 쫓아오세요. 더하기 40은 뭐야? 투자지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100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더하면 국민소득이 얼마 나옵니까 지금? 400이 나오는 거지. 400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봐. 지금 이 얘기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얼마란 말이야. 이게 500인데 현재 달성하고 있는 국민소득이 400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 따라서 발생하는 갭은 디플레이션 갭일 거야. 이게 얼마가 필요하냐 그 얘기인데 잘 봐. 필요로 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얼마? 100이지. 우리가 지금 요걸 100만큼 증가시키고 싶은 거야. 이때 얘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면 되겠느냐.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디플레이션 갭이 되는 건데 그거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겠지. 승수를 알아야 되겠잖아. 자, 승수 구해볼게요. 승수 밑에 보시면 승수 어떻게 나옵니까? 1-C에 1-T분의 1 유발투자는 없으니까 I는 제로 그치? 수입도 없으니까 M도 제로 놓고 푸니까 1-0.8에 괄호 열고 1-0.5분의 1 해서 3분의 5가 나오는 거지. 3분의 5 그지? 맞습니까? 이 3분의 5라고 하는 즉 얘가 3분의 5니까 독립적인 투자 지출이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얼마만큼 증가시켜야지만 100에 달성되는 거야? 그건 100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100 곱하기 5분의 3 하면 300, 60이네 60. 얘를 60만큼 증가시키면 요거 지금 요 높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되는 거고 60. 그치? 예. 이해가십니까? 디플레이션 갭이 60. 그렇게 푸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고. 내가 정리해 볼게. 내용은 이런 거야. 케인즈의 국민소득 구성식은 이거고,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식은 이거고, 케인즈의 총수의 구성 요소는 요렇게 돼서, 요게 승수, 그치? 이게 총수요의 구성 요소, 개별 구성, 독립적인 총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이걸 이 그림과 이 그림 둘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디플레이션 갭과 인플레이션 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 좀 유용하죠, 그죠? 근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칠판 왼쪽에 있는 요 식으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됐어요. 3장은 우리가 어제 다 했는데,
그치? 예. 다 됐지? 43페이지를 펴서 최종적인 승수 모형의 한계를 좀 봅시다. 승수 모형의 한계 1. 여러분 아까 이거 케인즈에 따르면 여기 있는 이 승수값은 일정하다 아니면 가변적이다? 일정하다고 했다 그랬지? 이게 일정하려면 여기 있는 C, 여기 있는 I, M 등등도 일정해야 되겠지. 뭐 스몰 t는 이건 정부가 정하니까 당연히 일정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치? 따라서 자 1번 읽어봐. 한계 소비 성향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승수 효과를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다. 그치? 따라서 승수 효과를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든지 한계 수입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유발 투자 개수 등등이 일정해야 될 거야. 즉 안정적이어야 될 거야. 그 얘기 했습니다 어제. 두 번째, 공급 측에 애로가 있다면 애로? 공급 측면에 애로가 있다면 승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케인즈의 모든 경제 이론은 항상 뭐는 넉넉하던 상태야? 공급이 넉넉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승수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공급 측면이 넉넉하지가 않다면, 즉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라면 어때요? 이 승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독립적인 지출이 증가했을 때 기업의 의도된 재고 감소가 발생하면 승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이런 거 정부 지출 같은 것이 증가했어. 요게 증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요게 증가하면 곱하기 요것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I가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 Y가 원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승수 효과를 유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승수 과정이 촉발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어때요? 유발 투자 같은 걸 한번 고려해 볼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유발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소득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 투자재 증가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때? 승수 효과가 제일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이쪽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해. 이게 내용이. 허술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가정과 가정을 반복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승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ISLM을 배우고 난 다음에 승수 효과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봤어요. 제1편을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제2편을 갑시다.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이론. 요거 지울게요. 소비함수하고 투자함수. 자, 같이 봅시다. 케인즈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이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금 5개가 나와 있잖아. 이 중에 Y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 그치. 그게 바로 소비예요. 소비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들어봤지? 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불경기일 때 이렇게 9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백화점 이렇게 장면 보여주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이제 빨리 활성화돼야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뭐 남대문시하게 비춰주면서 상인들 인터뷰하잖아. 내가 잠수한 지 30년인데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에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지갑을 안 열어, 지갑을. 우리가 이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하는 이유가 이 소비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배우자는 게 뭐야? 소비 함수 이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투자인데 말이야. 투자는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15 내지 뭐 한 30% 많으면 뭐 이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한 15 내지 20% 정도 되죠. 투자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보다 훨씬
작아, 그지? 그런데 이 투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C는 Y가 변할 때 크게 변하지 않아. 잘 안 변해. 상대적으로 크게 안 변해. 근데 이 투자는 말이에요. Y가 변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해. 큰 폭으로.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이 C가 가장 중요한 국민소득의 결정 변수인데 그 가변성 또는 그 변동성으로 보면 이 I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나중에 경기 변동론이라는 걸 배울 때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늘 뭘 지목하는 거야? 투자를 지목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지금부터 얘랑 얘를 볼 건데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소비 함수 이론. 요게 투자 함수 이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걸 배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정부의 재정 정책 이론. 그치? 요 둘은요. 국제경제학 가가지고 배우겠지. 그래요. 그렇게 봅시다. 자, 제 2부. 소비 함수론. 소비 함수론의 개요. 소비함수 이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 두 번째 쿠즈네츠의 실정 분석 결과가 있었고, 세 번째 우리 책의 순서대로 하면 이게 상대소득 가설부터 나오죠. 상대소득 가설. 이게 듀젠베리. 네 번째 항상소득 가설이야. 이게 프리드만. 다섯 번째 생애주기 가설. 모델리아니, 브롬버그, 엔도. 스토리가 이래요. 먼저 케인즈가 말이야, 소비함수 이론이 정립되어지 않던 시절에 처음으로 절대소득 가설이라고 하는 소비함수 이론을 주장했어요. 혹시 이게 의문이십니까? 여기 지금 소득가설, 소득가설, 소득가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소득 이론이 아니지? 이건 무슨 이론이야? 소비 이론이야, 소비 이론. 그래서 케인즈가 절대소득 가설을 먼저 주장을 했어.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쿠즈네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미국의 약 한 10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케인즈의 실증 분석,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 실증 분석으로도 옳은지를 갖다가 검증해 봤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케인즈의 이 주장이 일부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등장한 것이 3, 4, 5번의 이론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이에요. 잘라서 먼저 1번과 2, 3, 4, 5번은 서로 결론이 다르지. 그 다음 2, 3, 4, 5번은 말이야. 여기 있는 3, 4, 5번의 소비 이론은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니까 3, 4, 5번의 결론은 모두 뭐랑 같아? 2번과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4개는 결론이 동일해. 결론이 동일해.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먼저 이 노란색 줄 쳐진 위쪽과 아래쪽의 결론의 차이가 뭐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3, 4, 5번은 결론은 다 같지만 뭐 2번은 실증 분석이니까 3, 4, 5번의 이론의 경우에는 결론은 같은데 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다르겠지. 3, 4, 5번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요거부터 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이따가 우리 다 보고 나면 우리 책에서 뭐 이른바 랜덤워크 이론 그런 것도 좀 나오는데 그건 홀에 랜덤워크 이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여기 4가지야. 자, 먼저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을 보면
우리 이거 배웠어요. 배웠어.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가 어떻게 구성된대? C equal C0 더하기 스몰 c 곱하기 y. 이렇게 배웠지. 이게 바로 뭐야?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야. 보면 자,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초소비와 소득의 일정 비율이지. 근데 기초소비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 그래서 얘를 잠시 가리면 결국 소비는 뭐의 함수야? 저축의 함수야. 그렇지? 이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승수 이론 할 때 얘기했지. 케인즈에 따르면 이 스몰 c가 고정되어 있다, 가변적이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기억나지?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 그러지? 그러면 만약에 얘를 0.6이라고 해봐. c를.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 벌면 얼마를 쓰는 거야? 60만 원. 200만 원 벌면 120만 원. 그렇게 소비한다는 얘기지. 결국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소비는 그 당시 그 사람의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말하자면 오늘의 소비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오늘 그 사람의 소득이 결정하는 거야. 이번 달의 소비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이번 달에 그 사람의 소득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지? 즉 소비란 그 당시 그 사람의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에요. 이게 왜 비판을 받나? 그건 좀 이따 갑시다. 그 얘기는. 그렇다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가로축에 y, 세로축에 c. 먼저 소득이 제로인 사람은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C0만큼은 소비하지. 소득이 제로일 때 C0만큼은 소비할 거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C의 비율로 소비가 증가하겠지. 그치? 이게 케인즈의 총 소비 곡선이야. 그치? 요게 여러분 우리가 미시할 때 이런 거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총과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자, 기억 한번 떠올려봐. 총은 어떻게 구해? 한계의 합이야. 그치?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총을 일정한 변수로 나눠주면 돼. 한계는 총을 미분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총 소비, 이게 평균 소비, 이게 한계 소비라면 총 소비는 어떻게 구해? 한계 소비를 다 합치면 되지. 평균 소비는 총 소비를 일정한 변수로 나눠주면 돼. 그 다음에 한계 소비는 총 소비를 미분하면 되는데 한계 소비를 consumption이라고 해볼게. C, 소비. 그럼 평균 소비는 뭐라고 얘기할까? average consumption,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 거시경작에서는 이걸 그냥 AC, 평균 소비라고 하지 않고 평균 소비 성향, 그래서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평균 소비라는 뜻이야. 한계 소비는 어떻게 해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 이게 한계 소비야. 그러면 총 소비가 케인즈에 따르면 C로 주어졌으면 평균 소비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소비의 의미가 뭐야? 돈 1원당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소비할 건가? 즉 소득이 1원 증가하면 소득 1원당 소비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어떻게 구하면 돼? 총 소비를 소득 Y로 나눠주면 되지. 평균 소비는 한계 소비는 어떻게 구해? 총 소비를 뭐로? 소득으로 미분해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 소비 곡선이 주어지면 평균 소비 곡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 소비 곡선에 평균 소비는 총 소비 곡선이 주어지면 평균 소비는 총 소비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한계 소비는 총 소비 곡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한번 봐봐. 지금 예를 들어서 소득이 Y0인 사람의 총 소비는 어떻게 구해? 이 점에서 이렇게 가면 요 높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소득이 Y0일 때 총 소비가 되는 거지. 총 소비. 그럼 요 점에서의 평균 소비는 어떻게 구해?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소비 성향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소득이 Y1으로 증가했다. 이때의 총 소비는 어떻게 구해? 이때는 요 높이가 총 소비가 되겠지. 그럼 이때의 평균 소비는요. 이 점과 원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 다음 요걸 A점, B점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의 평균 소비와 B점에서의 평균 소비 중에 어디가 더 커? A점이 더 커. A점의 소득이 높아, B점의 소득이 높아? B점의 소득이 높아. 그 말은 케인즈에 따르면 소득이 높아지면 평균적인 소비 성향은 증가 감소? 감소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A점에서의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점에서의 한계 소비 성향은 역시 이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 곡선은 지금 현재 직선이야, 직선.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 자체의 기울기하고 같겠지. 그렇다면 A점이나 B점이나 한계 소비 성향은 모두 같을 거야. 얼마로? C로.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을 한번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 A점과 B점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커, 한계 소비 성향이 커? 평균 소비 성향이 커, 한계 소비 성향이 커?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항상 더 크죠. 맞아? 그래. 그 다음에 소득이 점점 증가하면, 두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자 답해보세요. 한계 소비 성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얘는 불변이야. 불변.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적인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요게 바로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의 특징이죠. 여러분 경제 호황기하고 불황기를 놓고 보면 호황기가 불황기보다 소득이 더 높지. 불황기가 소득이 더 작아. 그러면 Y0와 Y1을 놓고 우리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얘기한다면 이쪽이 불황, 이쪽이 호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그래요. 그러면 봐.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불황기보다 호황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케인즈에 따르면. 다시 한번. 불황기보다 호황기의 평균적인 소비 성향이 더 작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은 불황기이건 호황기이건 한계 소비 성향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됐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말이야, 소득이 막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막 달라지는 거야. 즉, 소득이 적으면요, 주어진 소득에 비해 소비를 많이 해. 소득이 증가하면 주어진 소득에 비해 소비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한단 말이야. 하지만 추가적인 돈 1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비중은 언제나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는 그 당시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럼 여기에 따르면 말이야, 소득이 굉장히 작은 사람은 소비도 굉장히 작게 해야 되고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소비도 굉장히 높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항상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소득이 제로인 사람 많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꽤 크게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야?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이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내 소득이 작은데 내가 왜 이렇게 큰 부담 없이 소비를 막 해? 장차 내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소득이 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프라미스한 기대가 있는 거지. 그치? 어때?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지금 당장 소득이 좀 작더라도 소비를 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런 효과가 존재할 텐데 케인즈는 어때? 그런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지. 지금 이 당시에 소득이 지금 이 당시에 소비만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케인즈 소비론의 결론인데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을 좀 보면 쿠즈네츠는 경제학자 이름이죠. 그지?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케인즈가 절대소득 가설을 주장해가지고 많은 학계의 관심을 끌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Y equal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M에서 뭐가 크게 변할까? 전쟁이 발생하면? 정부의 전비 지출이 커지겠지. 그건 바로 이 G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각국 정부가 이 G를 굉장히 크게 증가시켰어요. 따라서 그 당시 국민소득이 굉장히 컸겠지. 그치?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요게 커지면 곱하기 승수만큼 요게 커지고 요게 커지면 소비도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거 알죠? 전쟁이 발생한 말이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해피한 거야. 예. 일본이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한국 전쟁 때문에 그럴 거지. 우리나라가 빨리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전쟁은요, 싸우고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해피한 거야. 아, 일자리 많아지고, 예, 소비 많이 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뭘 걱정했냐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다, 종전. 그치?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이 증가했던 G가 큰 폭으로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면 승수효과에 의해서 Y가 또 큰 폭으로 감소할 거야. 그치? 그러면 케인즈에 따르면 Y가 감소하면 C가 또 큰 폭으로 감소하고 또 C가 감소하면 덩달아 Y가 더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어. 전쟁이 끝나면 극심한 경제 불황이 올 거다. 그게 걱정했는데 전쟁 끝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호황이야. 계속 호황. 그럼 뭐예요? 케인즈가 얘기한 이 내용에 잘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지. 그래서 소비 함수 이론에 대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공부해보자라는 생각들이 많아졌어.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의 약 한 10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소비 행태를 분석을 해봤어요. 실증 분석이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론 나온 거잖아. 첫째, 단기. 두 번째, 장기. 먼저 단기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썼어요? 단기적인 분석 방법은 횡단면 분석이 대표적이죠. 물론 단기적인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지.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했고, 장기적으로는 시계열 분석이 위주겠죠. 이건 분석 방법인데 횡단면 분석은 뭐야? 특정 시점에 어떤 경제를 옆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석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케이크의 내용물이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케이크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면 층층이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지. 즉 특정 시점에 그 나라 경제를 딱 잘라가지고 보니까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인 사람은 요만큼 소비하네. 소득이 한 달에 1000만 원인 사람은 이만큼 소비하네. 라고 분석하는 것이 횡단면 분석. 시계열 분석은 뭔가 하면 장기적인 동태 과정에서 사람들의 소득과 소비가 변하는 걸 분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록 소득이 100만 원이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소득이 그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의 긴 시간에 걸쳐서 소득이 막 이렇게 변할 때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그게 바로 시계열 분석이에요. 장단기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첫째, 단기적으로는 말이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요, 이게 아니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지.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먼저 쿠즈네트의 단기 분석 결과는 어때? 가만히 보니까 뭐랑 같아? 케인즈의 결론하고 같죠.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하,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은 사람들의 소비 행위 중에서 어떤 측면을 단기적인 측면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긴 시간을 두고 비교를 해보니까 말이야, 케인즈가 주장한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로 평균적인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아.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하더라도 말이야, 평균적인 또는 한계적인 소비 성향이 모두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뭐야? 기존에 있던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은 사람들의 단기의 소비 행태는 잘 설명하지만 장기적인 소비 행태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다음에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대한 비판이
많이 가해졌어. 예,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뭐야? 여기 있는 세 가지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다 결론이 뭐랑 같겠어? 이거랑 같을 거란 말이야. 예,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런 그림 나왔는데, 그럼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기와 장기의 소비 행태가 다르지. 그럼 곡선이 장단기로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한번 그려볼게. 가로축에 Y, 세로축에 C 했을 때, 먼저 쿠즈네츠에 따르면 단기적인 소비 곡선은 뭐랑 같아도 돼? 케인즈의 소비 함수와 같아도 되겠지. 따라서 단기적인 소비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단기 소비 곡선. 영어로 숏런 컨섬션 커브. 그런데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기울기가 이게 단기의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지. 근데 케인즈에 따르면 말이야, 쿠즈네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인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아. 그 말은 뭔가 하면 총 소비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하고 총 소비 곡선 자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그 다음 소득이 변하더라도 말이야, 그 둘이 변하지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곡선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장기의 소비 곡선이 되는 거야. 롱런 컨섬션 커브. 이때 이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요 기울기가 장기의 한계 소비 성향이자 이게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더라. 그 얘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3, 4, 5번의 결론도 전부 다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야. 맞습니까? 쫓아오세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항상 상대소득 가설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대소득 가설인데, 듀젠베리는 원래 심리학자였어요. 심리학자. 그래서 듀젠베리는 경제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듀젠베리가 말이야, 이 소비 함수 이론을 쭉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비라고 하는 이 행위는 말이야, 이건 수식으로 그래프로 분석할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가까운데 너무 경제학자들이 수식과 그래프에 얽매여 있더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소비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을 먼저 정리했죠. 그래서 듀젠벨에 따르면 사람들의 소비 행위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의 상호 의존성이고, 두 번째는 소비의 비가역성이죠. 먼저 소비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비할 때 자기 자신의 소득이나 자기 자신의 처지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소비 행위, 이걸 상호 의존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소비할 때 지금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이 꼭 필요한 물건의 욕구, 그것만을 고려해가지고 소비할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이 좀 늦었다, 만약에. 좀 늦어가지고 뒤늦게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장을 쫙 입고 말이야. 이렇게 타이를 메고, 여성들도 정장을 입고 수업을 막 듣고 있어. 내가 막 턱시도 입고 말이야. 막 설명을 해. 그러면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라? 왜 이러지? 하고 수업 듣다가 주변 사람들, 누가 말은 안 해도 말이야,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자기 옷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겠지. 그런 다음에 나도 내일부터 정장을 입고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될 거야. 그렇지? 친구들 만났는데 말이에요, 전부 다 좋은 핸드폰을 꺼내는데 자기 핸드폰만 좀 이렇게 외관이 안 좋아. 물론 소리는 잘 들려. 하지만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관이 안 좋아. 바꿔야 되나? 나도 약간 좀 창피한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람이니까. 그렇지? 소비라고 하는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즉 자기가 속해 있는 주변 동료 집단들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비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소비의 전시 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Demonstration effect. 요즘 날씨가 덥죠.
오늘도 굉장히 더웠는데 제 작은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 말이에요. 제 꿈이 있었는데 그 뭔가 하면 제가 행글라이드를 타고 노는 게 제 고등학교 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 집이 시골이니까 TV 같은 걸로 서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 난 서울에 가서 꼭 행글라이드를 탈 거야. 이렇게 아주 알찬 꿈을 갖고 있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말이야. 내가 들어간 대학에 행글라이드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타는 동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지.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또 새로운 꿈이 생겼죠. 그건 머리를 길러가지고 말이야. 노랗게 염색한 다음에 묶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알아요, 안 어울리는 거. 근데 그때 우리 과에 굉장히 그 멋지게 생긴 남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사람도 드물었는데 머리를 길러서 묶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지금 누가 흔하잖아, 그지 그런 게.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를 길러서 남자가 묶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언젠가 그 친구가 염색을 하고 온 거야. 내가 꿈에도 그리는 그 모습이었지.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왠지 염색을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그 친구는 막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기고 그런 친구였는데,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결국 못했지. 못했고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꿈이 생겼냐면, 특히 더운 여름날 반바지를 입고요, 샌들을 신은 다음에 반팔 그 면티, 그걸 입고 강의를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사실 내가 만약에 무시하고 말이야 하루쯤 그렇게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야유를 좀 보내겠지만 뭐 세상이 천재개벽하는 건 아닐 거란 걸 알아. 근데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한번 하고 올까 이렇게. 너무 더워서. 근데 못했어요. 왜 그런 거야? 눈치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소비 행위를 할 때도 늘 그렇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면 이른바 소비라는 행위가 일종의 외부성을 가져요. 즉 소비를 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나만의 만족이 아니고 주변 다른 사람의 만족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소비의 상호의존성. 그 다음에 소비의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는데, 소비의 비가역성은 뭔가 하면 이런 뜻이야. 소비의 비가역성이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소비의 비가역성이란 어떤 사람의 소득이 주어져 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쉬운데,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란 말이야. 이게 바로 소비의 비가역성이야. 다시 얘기하면 소비라고 하는 행위는 한번 증가하면 다시 감소시키는 게 매우 어렵다, 그런 뜻이죠. 즉 화려했던 옛날의 기억을 잘 잊지 못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1학년 때였구나 그때가. 그 주변 사람들 소개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과외. 요즘에 과외하면 얼마 줘요? 얼마 줘? 얼마나 줘? 요즘에? 몰라? 과외 안 해? 여기 과외하는 사람 있잖아. 없어? 요즘 얼마 줘? 과외하면? 잘 몰라?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다른 클래스에서 물어보니까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과외 시장이야. 내가 80년대 후반에 과외할 때 말이야, 그때 제가 일주일에 2번 가고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았었거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언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아무튼 그때 그래서 누구 소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가르쳤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많을 땐 한 3명까지 가르쳤거든,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씩이니까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생겼는데, 그 당시 학생인 제 신분으로서는 이게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 게다가 그 사실을 집에 안 알렸지.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오는 그 이른바 향투장학금은 내가 다 받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90만 원 소득이 생기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부유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말이야, 소비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해.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원하는 거, 뭐 필요한 걸 이렇게 사도 말이야, 돈이 항상 이렇게 넉넉했었어요. 언젠가 한번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임대까지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학교 앞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다시 학교 정문까지 걸어가서 또 학교 정문에서 강의실까지가 멀잖아 대부분. 굉장히 귀찮은 거야 그게. 근데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택시를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 택시를 탔어요. 세상에 말이야, 이게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말이야. 학교 강의실 앞에 딱 내려주는 거야. 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근데 내가 그다음부터요, 학교 등교를 택시로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 그때 말이야, 진짜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보다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내가 또 재수를 해가지고 그때 나랑 학번은 같은데 내 고등학교 후배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 있었어.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말이야. 그냥 구내식당에서 밥 사주면 되잖아. 그때 구내식당 밥값이 내 기억으로 밥이 500원 내지 550원 했었고요. 면이 3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 250원이었나?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사주면 되는데 말이야. 그래 그럼 나가자. 그럼 나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스테이크를 먹어 이렇게. 예. 그걸 먹고 나서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들어올 거야. 그리고 오후석을 듣고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하고 있던 과외를 다 그만두게 됐죠. 그래요, 잘렸어요. 그걸 다 그만두게 된 다음에 갑자기 소득이 급전직하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득이 감소했는데 그 아침마다 택시 타고 다니는 버릇을 못 고치겠는 거야.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택시를 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 그 버릇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득은 적은데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기본적인 생활비가 모자라잖아. 그래, 라면을 먹어, 라면을. 예, 끼니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때? 도저히 내 소득 수준으로는 그렇게 큰 소비는 이제 무리구나 해가지고 소비가 뒤늦게 감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한두 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 그치? 한두 번쯤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야. 나만 그런 거야? 그게 소비의 비가역성이에요. 소비의 비가역성이 존재하면 이른바 톱니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여기서 봤던 쿠즈네츠 실증 분석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Y, 여기에 C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장기적으로는 소비는 소득의 일정 부위일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의 소비 곡선이 먼저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Y0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대학 무슨 과 몇 학년이야. 그러면 나랑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 대학 같은 과 같은 학년이겠지.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Y0란 말이야. 또는 내가 무슨 회사 무슨 부서에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같은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Y0 수준이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소득이 Y0. 근데 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의 소득이 Y0니까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소비해? 이만큼을 소비하고 있겠지. 그치? 근데 나는 말이에요. 나는 소득이 Y1이야. 즉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좀 작아.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의 소비는 얼마여야 돼? C1이어야 돼.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이만큼을 소비하는데 내가 요만큼만 소비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업수 여기지 않을까? 또는 내가 약간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해. 예를 들어 친구들은 만나면 밥 한 끼 내가 살게 해가지고 막 비싼 고기 이렇게 사주고 하는데 말이야. 나는 소득이 좀 적어서 만나서 이번 내가 살게 해가지고 떡볶이 어때? 그래서 그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 같은 거 자꾸 사주고 하면 내가 좀 뭐라 그럴까? 비참하달까? 내지는 좀 불편하달까?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소비 수준이 요만큼이 적절한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이 소득 수준에서 조금 과하다 싶은 이 정도를 소비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반면에 말이야.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소득이 다 Y0인데 나는 이상하게 소득이 Y2야. 예, 나는 아빠를 잘 뒀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득이 높아. 그래서 나는 내 소득에 비하면 소비를 C2까지 해도 상관이 없어. 그치?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Y0의 소득하에서 C0만큼만 소비하는데 나 혼자 C2만큼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 좀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친구들 전부 다 그거 뭡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 나 혼자 고급 외제차 같은 거 몰고 이렇게 학교 등교하고 하면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나는
소득이 이만큼이면 이만큼까지 소비할 수 있지만 소비를 한 요만큼으로 좀 줄여. 예. 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존하니까. 만약에 요와 같은 소비 행위를 보인단 말이야. 특정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주변 동료 집단의 소득보다 더 작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이와 같은 곡선을 만들겠죠. 그렇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단기의 소비 곡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여기 후즈네츠가 얘기한 장단기의 소비 함수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요걸 가지고 톱니 효과를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걸 잠깐 지워 볼게. 먼저 역시 장기적으로 소비는 소득의 일정 비율이니까 장기의 소비 곡선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Y0에서 Y1으로 Y2로 Y3로 Y4로 증가할 때 소비의 비가역성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는 매우 쉽지. 소비는 C0에서 C1으로 C2로 C3로 C4로 아주 쫙쫙 잘 증가해. 그러니까 A점에서 B점, C점, D점, E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 그치? 근데 소비의 비가역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소득이 Y4에서 Y3로 이렇게 감소하면 그 사람의 소비도 E점에서 D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높은 소비를 했던 이 시절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소득이 감소해도. 그래서 자기 소득에 비해서 소비는 요만큼이 적절하지만 소비를 이렇게 바로 다운시키지 못하고 소비를 요만큼밖에 못 줄이는 거야. 즉 요점으로 먼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F점이라고 하면 주어진 소득에 비해서 훨씬 높은 소비 수준을 한동안 유지하는 거지. 예, 아직도 겁없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한동안 버티다가 어때? 도저히 내가 이 소비 수준은 내 주어진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소득이 한 번 더 줄었어요. 그러면 곧바로 D점에서 C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굉장히 높은 G점으로 한 번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C점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한 번 더 줄면 역시 요렇게 한 번 왔다가 H점인가? H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Y0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역시 이렇게 한번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와 같은 단계적인 과정을 밟는다라고 듀젠베리가 주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장기의 소비 곡선은 이런 형태를 가지겠지만 단기적인 소비 곡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기적인 소비 곡선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 거지. 이게 바로 단기의 소비 곡선이 되는 거고, 이때 소득이 감소할 때 이와 같은 계단 형태의 소비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톱니 효과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톱니 효과. 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저걸 필기했으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Y 소득에다가 말이야 조세를 고려하면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요렇게 바뀌겠지. 그치? 조세를 고려하면. 그러면 봐. 케인즈의 경우에는 정부가 소비 증가를 목적으로 조세를 낮춰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케인즈에 따르면 곧바로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의 스몰 C의 비율만큼 바로 증가하겠지. 이해가? 정부가 사람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조세를 깎아주면 케인즈의 경우에는 소비가 곧바로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 상대소득 가설을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해볼까? 정부가 소비 감소를 위해서 조세를 늘렸어. 조세를 늘리면 사람들의 소득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겠지. 그치? 그럼 소비가 이제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 봐. 정부가 소득을 감소시켰을 때 정부가 기대한 소비 감소폭은 이 크기지만 소비의 비가역성이나 소비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면 소비는 얼마밖에 증가 안 하는 거야? 요만큼씩밖에 증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케인즈의 경우에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아주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 상대소득 가설 같은 경우에는 조세를 증가시켰을 때 소비가 감소하는 크기가 별로 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말이에요. 좀 쉬었다가 보겠지만 여기 있는 항상소득 가설이나 생애주기 가설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래요. 좀 쉬었다 할게요.